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1급 90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이고요. 화질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화질을 설정해서 720으로 해주시면 원활한 시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비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자, 2번.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3번. 단기의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정기의 항목은 재분류하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은 2번이랑 3번이 서로 안 맞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2번은 재무제표의 기간별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매기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3번에 보니까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정기의 항목은 재분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당연히 하나가 틀린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4번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서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의적으로 변경되면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의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면 정기의 항목은 재분류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리고 쭉 읽은 거는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뭐라고 해야 되지? 곱씹어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읽어드린 거고요. 당연히 단기의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 변경되면 정기도 마찬가지로 재분류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거 때문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일반 기업 회계기준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문제를 낼 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놓고 여기서 발췌를 하는 거예요. 발췌를 해서 내용을 갖고 온 다음에 그 중에서 틀린 문장을 하나만 살짝 바꿔서 문제를 보통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통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형자산을 이럴 때 인식해야 된다는 거를 그 감을 잡아두시고 보기를 읽으시면서 그거를 발라내야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1번 권리의 법정 집행 가능성, 2번 기업의 통제, 3번 식별 가능성, 4번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몇 번이냐면 자, 1번이거든요. 자, 무형자산과 유효자산도 똑같은 게 뭐냐면 표현은 항상 똑같아요. 제가 일반 기업 회계지는 솔직히 IFRS보다는 조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쪽을 볼 일이 거의 없어서 자, 일단 그렇긴 한데 가장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일반 기업 회계기준과 뭐 IFRS나 똑같이. 자, 뭐냐면은 이거예요. 유형자산도 그렇고 무형자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해야 되고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플러스가 이제 조금씩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권리의 법정 집행 가능성은 뭐냐면, 자,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요. 자, 요거예요. 무형자산의 통제라고 있는데, 기준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재무제표 제3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무형자산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무형자산으로 소프트웨어를 등록을 했는데 제3자의 접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파워포인트라던가 엑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의 제3자, 즉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얘는 무형자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가 통제 같은 거 할 수 있다면은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걸로 봐서 기업의 통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정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제를 하기 위해선 내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법정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법정 집행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기준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론 수업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푸시면서 이럴 때 내용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거 두 개가 무조건 필요하고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똑같이 기업의 통제가 필요한데 이런 3자의 접근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3자의 접근을 제한하려면은 당연히 법적 권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주 고향은 2019년 1월 3일 만진의 사고 시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 고향의 수익인식의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1년에 이식하여 공사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얘는 누적 공사 원가분의 자, 총 공사 원가예요. 얘가 뭐다? 얘가 진행률이 되고요. 자, 여기다 뭘 곱해요? 공사 수익은 여기다가 총 예정 계약 금액 요거 있죠. 총 예정 공사 금액을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그 기간에 얘다 뭐다? 지금 우리가 항상 누적으로 하셔야 돼요. 진행 기준 무조건 누적이에요. 누적으로 해서 누적에서 누적을 빼는 개념인데,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뭐다? 총 공사 누적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공사 수익을 구하려면 누적에서 누적 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서 2019년. 자, 2020년도 이런 식으로 구하고 2019년도 이런 식으로 구한 다음에 2020년에 누적 수익에서 2019년에 누적 수익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원가 있죠? 원가, 공사 원가를 수익에서 공사 원가를 빼면 당연히 공사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표로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요거예요. 수익 인식의 진행 기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공사 이익은 얼마인가? 공사 수익이 아니라 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에 누적 발생 원가, 총 원가를 가지고 제가 진행률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사 수익을 구한 다음에 공사 원가를 빼서 각 연도의 공사 이익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2019년 누적 발생 원가 얼마죠? 2천만 원. 총 원가 얼마다? 1억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총 원가는 뭐다? 단기에 발생한 공사 원가에 내가 추정한 원가. 그래서 이거 두 개 구한 게 더한 게 총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진행률이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공사 수익은 1억 5천이니까 곱하면 3천만 원. 원가 얼마? 2천만 원. 공사 이익은 1천만 원.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2020년 볼게요. 누적 발생 원가 얼마다? 그럼 얘는 그쵸. 요거예요. 이렇게 더하셔야 돼요. 7,200. 자, 총 원가 얼마? 그쵸.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7,200의 추정금액 요거. 얘는 2019년 추가 소용 추정 원가니까 2019년 쓰고 끝. 자, 그 다음에 공사대금 청구액은 무시하시고 진행률 얼마다? 60%. 공사 수익 얼마에? 60에 1억 5천 곱하니까 네, 9천이죠. 그쵸? 지금 60에 1억 5천을 곱해서 9천이 나왔는데 9천에서 뭐 했어요? 이거 2019년 거 뺀 거죠. 그래서 6천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5,200 요거. 그래서 공사이익은 800. 자, 2020년도 동일한 방법. 2021년은 솔직히 진행률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가 2021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2021년에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률은 100%예요. 그래서 얘는 굳이 구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혹시나 문제에서 물어볼까봐 일단은 제가 기재를 했어요. 얘는 뭐예요? 이렇게 더하는 거겠죠. 그렇죠? 추가적인 추정원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공사 수익 얼마냐면 100%니까 1억 5천에서 얘네들을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6천만 원이 되겠고요. 공사원가 얼마다? 4,700. 그러면 공사이익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사채 발행에 따른 상각의 이자 비용 장부가액의 변동이다. 옳은 것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가계획은 매년 증가한다는 거. 요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였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사채를 10만 원에 발행했는데 할인 발행 뭐예요? 내가 싸게 발행한 거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9만 원에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얘가 3년 만기라고 하면 자, 할인 발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싸게 발행해서 3년이 지나면 원금이 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할증 발행은 뭐냐면은 비싸게 발행한 거예요. 11만 원에 발행해서 3년이 지나면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부가액 할인 발행은 1년도보다 2년도가 많아야 되고 2년보다는 3년도가 커야겠죠. 당연히 매년 증가. 할증 발행은 감소한다. 이자 비용도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증가 감소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아이고, 순서가 좀 잘못됐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펼쳐놓고 해볼게요. 자,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 대부분이 회계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회계 정책의 변경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빼고는 다 회계 추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의사항 볼까요? 이거 자주 나오는 문구라서 외우시라 그랬었죠. 자, 회계 정책과 추정이 어려우면은 다 회계 추정. 자,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회계 추정은 뭐죠? 전진법을 적용해요. 전진법은 뭐냐면 정기 재무제표 추정하지 않고 단기부터 효과 반영하는 거. 그래서 얘도 전부 다 회계 추정으로 이렇게 소급화한 다음에 전진법을 한다. 그 다음에 회계 정책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다 회계 추정으로 본다. 그래서 전진법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잘 안 나와요. 재고자산의 평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볼까요?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하며 얘는 소급법이 아니라 전진법이에요. 소급법은 기존 것도 다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되는데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효과도 정기와 그 이전의 기간에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적용하며 그 효과를 단기부터 반영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2번 이런 거 없죠? 몰라도 됩니다. 회계정책은 재고자산이고 나머지는 다 회계추정. 3번 단기의 발견이나 전기 또는 그 이전에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즉 회계추정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으로 본다. 그래서 회계추정이 잘 나오기 때문에 회계정책의 예외, 재고자산과 소급법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회계추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는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원가 형태에 따른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도 잘못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원가 형태란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을 말한다. 2번 조업도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 원가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죠. 그쵸?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 에 따라서 고정비랑 변동비에 따라서 고정비는 뭐다? 총금액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업도가 증가 또는 감소, 조업도는 그냥 생산량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생산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서 고정비는 총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 또는 감소하겠죠. 근데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기 때문에 단위당 변동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쭉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소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중고정 원가라고 하고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것을 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자, 7번 사랑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단기만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350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4만 시간일 때 단기 제조간접비는 10만원 과소 배부된다. 자, 이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그래서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자, 실제가 있고요. 예정이 있는데 이 두 개 금액을 비교해서 과소는 뭐냐면은 얘가 더 큰 거. 과대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부호로 하는데 부호로 하시면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호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왼쪽이 작으면 과소, 오른쪽이 크면 과대. 과소 배부, 과대 배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은 좀 편리합니다. 문제 풀 때는요. 자, 그래서 보면은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350이니까 과소 배부됐으니까 예정 배부액은 얼마다? 얘가 350이니까 얘는 340이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실제 제조비 발생액은 350인데 예정 배부액은 340이다.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방금 그려드린 그림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노무 시간이 400시간이죠. 나누기 4만 시간. 그래서 하면은 단위당 87.5옴이 나오고 예정 배부액도 똑같이 4만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85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은 똑같이 예로 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를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당사는 결합 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으며 결합 원가의 배부에는 순실현 가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원가 재료에서 결합 원가 총액이 35만 원이라면 C의 결합 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순실현 가치는 뭐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가치를 구해서 걔의 비율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량으로 해야 된다. 즉 문제 보면은 지금은 생산량만 주어졌는데 뭐가 있다? 판매량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주면은 생산량으로 하셔야 돼요. 이 문제 되게 친절하죠? 총 판매 가치도 이렇게 다 구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가 광고 원가만 빼서 순실현 가치를 구한 다음에 얘의 비율로 가지고 35만 원을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A, B, C가 있는데 자, A의 순실현 가치 얼마예요? 빼니까 30만원, B는 빼니까 30만원, C는 빼니까 40만원이래요. 그래서 얘의 비율을 구하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C의 결합 원가니까 C의 비율만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비율 구하신 다음에 35만원을 비율대로 곱하면 10만 5천원, 얘도 10만 5천원, 얘는 14만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생산부서의 공장 임처리를 판매 관리비를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이라고 돼 있어요. 단 기말 재고 자산은 없다라고 돼 있긴 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단 기말 재고 자산이 없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임차료니까 얘는 경비가 변한 건데 이 경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를 잘못 회계 처리했대요. 자, 발생되는 것에서 틀린 것은 볼게요. 자, 원래는 경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를 올리지 않고 판관비를 올려준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기총 재료비 노무비 경비 더하면 단기총 제조원가인데 자, 경비를 과소 계상했어요. 얘가 여기서 100원을 넣어야 되는데 판관비로 10원을 처리해서 실제로는 90원만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단기총 제조원가가 감소하겠죠. 그쵸? 단기총 제조원가가 감소하고 재고가 없으니까 재고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똑같겠죠? 그럼 얘가 감소된 상태로 매출 원가로 여기로 갔을 테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매출 원가도 감소를 할 거고 자, 매출 원가가 감소하니까 매출 총액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매출 원가가 감소되는 게 맞고 매출 총이익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된다? 자, 총 금액. 어차피 여기서 판관비가 다시 10이 계산될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변화가 없고, 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없다라고 하면,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굳이 뭐 주어졌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단기 순이익도 동일한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단 기말 재고 자산은 없다라고 해서 계산의 편의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재고자산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증감 여부는 알 수 없고 재고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는 증감 여부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재고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단기순이익은 감소가 아니라 일정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표준 원가 제도에서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 및 실제 시간당 임률은 얼마인가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는 아마
제가 근래에 본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아마 제가 이거 비슷한 문제 나올 때도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라. 왜냐하면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냥 나오시면 찍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론 한두 문제 정도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풀어야겠죠. 그래서 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아이고, 답을 먼저 체크해버렸네. 자, 이런 게 있어요. AQAP, AQSP, SQSP 이렇게 일단은 외우시라 그랬었죠. 그래서 AQAP, AQSP, SQSP를 구해야 되는데, 자, 실제로 표준 원가가 상당히 어려운 원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고 변동비, 고정, 즉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는데요. 제조간접비는 또 변동비랑 고정비로 나뉘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로 들어가서 변동비랑 고정비는 이걸로 안 풀리고 다른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전산세무 1급에서는 보통 얘는 안 내요. 이걸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 두 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직접 재료비랑 노무비에 관한 것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 이게 노무시간 또는 재료에 대한 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하려면. 그래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보통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대부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4단계로 배우실 거예요.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배우는데 결국은 얘네가 똑같아서 간편법을 하면 이렇게 3개의 단계로 할 수 있는데 여튼 그렇고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렇게 3개만 알자. 뜻은 뭐냐면 자,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를 인율 차이 또는 가격 차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의 차이를 능률 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SA는 이런 뜻이에요. 얘는 표준이니까 표준 수량 표준 가격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오른쪽 값이 더 크면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문제 보니까 능률 차이 분리라고 돼 있죠. 그럼 뭐다? 얘보다 얘가 플러스 15만원이에요. 그쵸? 오른쪽 값이 더 크면 유리한데 얘는 불리하니까. 자, 임률 차이는 유리하니까 뭐다? 거꾸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얘보다 60만 9천원이 더 크단 얘기예요. 그쵸?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풀어볼게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면 제품 단위나 표준 시간이죠. 이 SQ는 솔직히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이 투입 시간과 생산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걸 간단하게 그냥 수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2000개를 1시간 투입했죠. 그러니까 2000개 만드는데 표준 시간이 1시간이니까 실제 투입된 시간은 2000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당 표준 임률 5,000원이 SP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 곱하기 5,000 하면은 얘가 10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원인데 능률 차이가 불리하대요. 불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15만원 더 커야 되죠? 얘가 더 15만원 크면 우리가 SP를 5,000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Q를 구할 수 있어요. AQ가 얼마냐면 2030시간. 얘의 뜻이 뭐냐면 제품을 2000개 만드는데 내가 예상한 거는 2000시간이었지만 실제로 2030시간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노무 시간은 2030시간이 되겠고 자, 근데 보니까 임률 차이가 60만 9천원 유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더 크단 얘기예요. 얼마만큼? 60만 9천원.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954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Q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나누게 되면 AP가 4,7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다 쫓아가면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도 이 정도면은 중급 정도 문제에 속해요. 너무 쉬운 문제 정도는 아니고 약간 꼬아서 낸 거기 때문에 중급 문제 정도에 속하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주 고양이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퇴직금과 세법상 상여금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필요한 세무 조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그래서 자,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퇴직금과 임원의
상여금 퇴직금을 아느냐라는 문제예요. 종업원은 어떻게 된다?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전부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임원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사회에서 상여금 퇴직금 얼마 줄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너무나 터무니없어도 송금 불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종업원은 상관없는데 임원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도액이 이만큼인데 지급을 이만큼 했으니까 요거 다 송금 불산입. 지금도 보시면 한도액이 요건데 1억을 지급했으니까 이 차이도보다 다 송금 불산입이 되고 종업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000만원 1000만원이니까 2000만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푸실 때는 종업원은 상관없다. 임원만 상관이 있다. 그래서 임원 거를 한도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천인데 한도는 1억 1000이니까요. 그쵸?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얘를 상위로 해서 송금 불산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답은 법인세법상 내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돼 있어요.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자, 1번 볼게요.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2019년 1월 2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로 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회사가 2월 결손이 났어요. 결손이 났는데 자,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결손이 100이 났는데 자, 2019년도에 법인세를 계산했는데 내가 이익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결손금을 공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공제를 하는데 이 100의 금액을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한도를 100의 80%로 해준다는 이 뜻이에요. 얘의 말의 뜻은 그거예요. 각 사업연도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로 한다. 그래서 이 결손금 또는 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얘를 구해서 이렇게 80%를 하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저도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결손금의 80%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문은 각 사업연도 80%라고 돼 있네. 제가 조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근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말이 아니었고요. 자, 이 80% 자, 요거는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제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80%가 아마 몇 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2018년 이전에 80%로 바뀌었다가 2018년도에 60%로 바꿨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80%가 아니라 60%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네, 2번이 돼요. 60%예요.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 이후로 2월에 공제할 수가 없어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4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소급공제에서 환급 신청할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일 때만. 이거는 중소기업 특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밑줄 쳐드린 이 두 개의 지문은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다음용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과세 방법이 다른 것은 이 무슨 얘기냐면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얘를 구분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자, 기타 소득 보통 우리가 공부 어떻게 하냐면 분리과세 대상이 뭔지를 기억해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다. 그래서 기타소득 중에서도 일부가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배우는데 그러면 이 기타소득에서 분리과세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까지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답은 1번인데요. 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위에서 받은 금품은 자, 당연히 보세요. 자, 내가 뇌물을 받았어. 그리고 뭐 등등등 내가 불법을 질러서 금품을 받았어. 그럼 기타 소득 뭐예요? 분리과세 돼서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 돼서 세율을 10% 때리고 끝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기타 소득을 받아서 내가 이거 세율 10% 예를 들어서 자, 뇌물은 당연히 세율이 높지만 10%밖에 안 하고 세금이 끝내. 그러면은 당연히 다 요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뇌물 받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뇌물도 소득으로 봐가지고 종합소득세 가산해서 세금을 왕창 때려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세법을 만들 때 얘를 기타 쪽에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만들면 아, 그냥 뇌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땡이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뇌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표에 넣어서 세율을 왕창 때려야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뇌물을 받을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답은 1번이 돼요. 찍을 때도 약간 생각을 하시면서 찍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잘 몰라요. 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면은 제가 여기서 전산세무 강의 안 하고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강의를 하겠죠, 그렇죠? 이거 전부 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외울 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추론을 해서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복권 같은 거 다 당연히 분리가 돼서 그때 세금 내면 다 끝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4번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금액이 좀 한도가 있거든요. 한도가 있는데 일단은 1번이 완벽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서 배우자 부양가족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취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등록할 때의 내용을 공부를 같이 했었었고요. 자, 2번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한도가 있죠. 그쵸? 배우자는 당연히 되는 거고 형제자매는 나이가 좀 제한이 돼 있었었고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 3천만 원을 적용받는 건 뭐죠? 한부모가 아니라 부녀자 세액공제예요. 한부모 추가공제는 제한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부녀자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4번 인적공제 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5번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1번 계속 사업자인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관이과세자는 그래서 1년이고요. 자, 2번 관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대가 3천만 원,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은 4,100만 원, 뭐 이런 게 있네요.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부가 납부 및 신고 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 유형을 변제한다. 솔직히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관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관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4번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간이과세를 재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며 언제든지 재적용이 가능하다. 답은 몇 번이냐면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언제든지가 아니라 언제였죠? 3년 동안 재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기입니다. 1번 미국 애너하임에서 먼지를 수입하면서 인천 생한장으로부터 아래 같은 수입 전자세금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와 통관 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재비용을 미착분 계정을 사용하라고 돼 있네요. 그쵸? 수입 전자세금연서니까 55 수입 전자여 하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인천 생한장이고요.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매일 매출 전폐 부가세 50만원 그 다음에 미착분 65만원 하시면 되겠고 요 미착분 뭐죠? 요거 부가가치세와 통관 재비용 요거 65만원 재비용은 미착분 계정 사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통관 재비용을 더해서 65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115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매출거래처 주 마음 구매팀 직원과 주 영의정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16만 5천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쵸? 자, 이거 먼저 접대비인데 자, 법인카드 접대비는 어떻게 쓴다?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월 26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일반인데
자, 일반전표 입력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백두식당으로부터 공장 생산라인 직원들의 야간 식사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종이 세금견서를 수취하였다. 이기예정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세금견서를 누락했다고 돼 있네요. 자, 누락했으니까 이 어떻게 한다? 입력할 때 예정신고 누락분 체크하는 거 해주셔야겠죠? 예정신고 누락분 임천표 입력하실 때 체크하는 거 체크박스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얘는 50일 과세인데 전자보다 왜냐면 종이 세금견서니까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입력할 때 체크해준다는 거, 그거 두 개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입력 어렵지 않죠? 자, 복류생비 공장 생산라인이니까 150, 부가세 15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50만원 줬고요. 미지급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백두식당 115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10월 12일 다음은 주수락산업의 2019년 말 자본 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2020년 10월 10일 자기주식 200주를 총 1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돼 있네요. 자기주식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확인하시고 분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자기주식 200주를 10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100만원 오시면 되겠고, 대변에 뭐가 오냐면 200주를 다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이 다 사라지는데, 자, 원래는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되죠? 차변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주식은 어떻게 한다? 처분이익과 상계한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아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0만원 들어오면 되겠죠.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90회가 법인세 쪽은 조금 쉽게 나왔거든요. 물론 대손이 있어서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쉽게 나왔는데, 대신 이 부가세랑 뭐 이론의 일부 한 두세 문제를 좀 어렵게 낸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볼까요?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인데, 자, 우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이제 나오긴 했어요. 실제로는 처음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자, 6월 10일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기기장치를 면세 제외 생산에 전용하였다라고 있네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면세 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가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해요. 근데 어떠한 내가 재료를 또는 설비 같은 걸 샀는데, 사서 과세 사업에만 쓰려고 했는데, 자, 근데 쓰다 보니까 면세 사업에도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걸 굳이 따로 살 필요는 없겠죠. 이걸 그냥 면세 사업에 써도 되겠죠. 그쵸? 자, 이런 거를 죄송해요. 혀가 꼬였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면세 전용이라고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과세 사업할 때 내가 얘를 어떻게 했어요? 기계장치 샀으면 요 부가세 어떻게 했어요? 환급 받았겠죠. 근데 원래 우리 어떻게 신고해야 되죠? 과세랑 면세 나눠서 과세 비율에 대한 것만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공제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그쵸? 거기에서 과세랑 면세 공급가액 얼마 막 이렇게 쓰면은 과세랑 면세에 뭐 비율로 해가지고 나눠줘서 우리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말로. 너 이거 아니 모르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돼 있지만 이 속에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너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은 이거 여기다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원래 보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원래 이 밑에 매입 쪽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얘는 이걸 이제 여기 매출에 넣어서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걸 떠올리기도 힘든데, 이거 떠올렸으면 이 밑에다 넣어야 되는데 왜 밑에다 넣지 않느냐? 얘는 2019년 6월 25일 날 그쵸? 된 거죠. 우리 지금 언제요? 2020년 1월인데. 그리고 당해 기계장치는 매입시 세금에서 수령하였고, 그쵸? 매입세액은 전에 공제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세액에다 넣지 못하고 매출세액에다 다시 넣어서 토해내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서 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미 다 공제받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매출세액에 넣어서 토해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제가 해설을 봤는데 해설에는 퍼센트를 넣어서 계산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솔직히 누가 다 외울 거예요. 그쵸? 외우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네, 요거 제가 좀 참고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이거 90배 거를 실행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부가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니까 2020년 1기 확정이죠. 1기 확정이니까 넣으시고 어디 가냐면 여기 가요. 여기 가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상계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니까 기타 자산이에요. 건물과 구축물 빼고는 다 기타 자산. 그래서 하시면 되고 매입세액 얼마예요? 3천만 원이니까 매입세액이 300이었겠죠? 취득연원을 쓰시면 돼요. 2019년 6월. 자, 그 다음에 단기 직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쓰지 마시고 증가를 뭐냐면 자, 이 3천만 원 취득한 게 전부 다 면세에 사용했대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증가를 그냥 100이라고 쓰시면 돼요. 100%.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계산이 돼요. 150만 원. 아, 그러니까 300만 원을 내가 그 과세용으로 썼는데 이번 기회에 토해낼 게 얼마다? 150만 원의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은 세액이 150이니까 150인 건 아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1500을 입력하면 세액이 15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500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푸셔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기출에 이런 유형이 없었었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용을 알아도 여기다 입력하는 거를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설에 있는 퍼센트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걸 외우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푸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설에는 제 이렇게 과세기간도 있어요. 이게 과세기간인데, 자,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취득연원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과세기간까지 계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체감률이 뭐냐면, 기본이 25%인데 2 곱하기 2에서 50%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동으로 50%가 들어가요. 만약에 얘가 기타 자산이 아니라 건물이나 구축물이었으면은, 그쵸. 체감률 이 퍼센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서 푸기보다는 그냥 이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서 푸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볼게요. 다음은 1기 확정 신고 기간 중 당사의 제품을 전용한 내용이다.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어려운데요. 보세요. 우리가 간주 공급이 있었어요. 자계사패, 그쵸? 자계사패 중에 자가공급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건 다 자가공급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가공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면세전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승용차와 그 유지 그리고 판매 목적 자기의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세전용은 내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아까 기계장치였죠. 그거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 소비한다.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 승용차 그 유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석유를 수입하는 뭐 정유사다. 근데 내가 그 소형 승용차에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비영업용 승용차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자가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세액면서 발행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자기 타사업장 반출은 세액면서 발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주공급 4개 자계사패 중에서 유일하게 세액면서 발행하는 게 요게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 그 내용이에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이 아니라 서술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제품의 직매자 반출액이 이거예요. 판매 목적 자기의 타사업장 반출. 그래서 적법하게 세액면서 발급하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세액면서 발행한 걸로 생각해서 넣으란 뜻이고요. 자, 사업자 단회가세이거나 총괄 납부 사업자에 따라서 또 간주 공급이 뭐 좀 나눠지긴 하는데 전산세무 1급에서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려하지 말라고 이거 그냥 써줬어요. 그냥 얘는 간접 공급이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전환된 당사의 제품은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최초 취득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니까 아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처럼 처음에 최초의 세금견서를 발행하면서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얘도 어떻게 한다? 나중에 토해내란 뜻이에요. 아까 방금 1번처럼 토해내란 뜻이고요. 자, 그래서 거래처 접대 목적은 시가로 해야 되고 면제사업에 적용한 것도 시가로 하셔야 되고요. 업무용 수용자의 수선에 사용한 것도 시가로 해야 돼요. 하지만 자, 무상 제공은 이건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제품의 직매장 반출액은 뭐로 해야 되냐면 원가로 하셔야 돼요. 요거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원가고 나머지는 다 시가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부가세 요거에다가 기본 우리가 아까 1번에 입력한 게 1,500이 있었었죠? 자, 여기에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 3개는 세액에서 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정규 영수증의 매출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네 3개를 더한 2,330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세액도 243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1,000만원은 세금에서 발행된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우니까요.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수락산업의 2020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공급 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늘상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너무 빨랐나요? 네. 그래서 있는 내용 그대로 쭉쭉쭉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한우갈비도 마찬가지로 내용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결산자료 전표 입력 가볼게요. 다음은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관련된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산 시산표에서 우리가 일단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잔액, 부가세와 부가세 예수금의 잔액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미수금 계정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산세 있는 거, 요런 것들을 다 상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확인하시고 납부할 세금, 미지급 세금, 환급 세금, 미수금을 처리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부가세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은 뭘로 되어 있다? 미수금으로 처리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인지 미수금인지는 얘를 입력하신 다음에 차액을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가세랑 부가세 예수금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금이 있었던 거 50만원을 없애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가산세니까 뭐예요? 세금과 공과금 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돼요. 실무에서는 보통 잡손실로 처리를 많이 하고요. 전산세무 1급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비용으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거를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하셔도 되고 잡손실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을 미지급 세금, 우리가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다 보니까 미지급 세금이 생겼는데 세금과 공과금 요거 없애주시고 예정신고 환급 안 됐던 것 없애주시고 나머지를 환급받으면 되겠죠. 자, 2번 당사의 결산일 형제 정기예금이 장기차액금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결산분기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자 넣는 거네요.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얘는 정기예금이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거고 얘는 차액금이니까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이 발생했겠네요.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익 얼마? 2천만원에 대해서 연이절 1.5%인데 발생일자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6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도 마찬가지로 미지급 비용, 이자 비용 넣으시면 되겠어요. 기간이 이자가 3%고 기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2월 31일에 생산부서 지급되는 퇴직연금은 DB형, 그 다음에 판매부서는 DC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렵지 않죠.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DC형은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B형은 생산부서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넣으시면 되겠고 DC형은 판매부서니까 퇴직급여 판관비로 1,3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4번. 회사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기간으로 내용연수 5년 상각방법으로 정해법 그리고 표시방법으로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직접법은 무슨 얘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지 말고 원계정 영업권에다가 바로 차감하라는 얘기고요. 자, 영업권은 2019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2019년 기말잔액이 6,400만 원이었다.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행하시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19년 1월 1일 날 취득해서 2019년 기말잔액이 6,400만 원이래요. 근데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내용연수가 5년인데 2019년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그쵸? 2019년 12월 31일 날 잔액이 6,400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2019년 말, 즉 2020년 기초 현재로 얘는 내용연수가 4년이 남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그냥 나누기 4 하면 나머지 잔존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취득가액을 역산해서 상각해도 되겠지만 2019년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내용연수가 4년 남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6,400에다가 4로 나눠서 1년치 상각비를 계산하시면은 바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원천징수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임의란 4번 5,500번 사무직 주민등록번호에 원천징수 관련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사원 등록하시오. 입사일은 2020년 5월 1일. 4대 보험 모두 적용 대상자로서 사원 등록에 등록하도록 하며 기준금액은 250만 원이다. 그러니까 보수월액이 25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자, 부양가족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둘 다 소득금액이 없네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론 시험에도 나왔는데, 자, 실제로는 취업일이 5월 1일인데 그냥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곱해 보시는 거예요. 12를. 그래서 3천만 원 이내, 3천만 원 이하는 뭐다? 부녀자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도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하였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청년일 경우에 감면이 몇 %? 90%까지 되고 기간이 언제다? 5년. 그러니까 얘는 2020년 5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봐서 5년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연말 연간시 일괄 적용 항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원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 입력 쭉쭉쭉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거와 다랐던 게 뭐냐면 요거 보수월액 입력하시면 되고 요거 입력하시면 되고 적용 누르시고 4대 보험 다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녀자 세액공제니까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 그쵸? 여기서 추가 사항에 들어가셔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를 어떻게 하냐면 여로 하시면 되겠고 기간 언제다? 5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해서 5년. 감면율은 90% 그리고 연말에 전산한다 라고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5월 귀속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원전기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급여 지급일은 2020년 6월 10일이고 자, 수당 및 공제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던 것 중에서 없던 게 있죠. 기타 수당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수당 한번쪽 기타 수당은 과세에 해당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과세를 등록을 하시면 되겠어요. 필요한 수당 공제는 등록하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 밑에 공제 구분을 보니까 대출금은 없는 건데 얘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다 얘도 식대는 비과세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타 수당 한번 과세에 해당하니까 얘는 과세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등록하시면 되겠고 자, 대출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공제 항목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제 첫 번째는 급여 여기에다가 기타 수당 과세로 등록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대출금 이렇게 등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가서 기속연원은 5월인데, 그쵸? 5월인데, 지급기간은 6월이니까 이렇게 구분하셔서 조회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예,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2020년 3월 귀속 기타소득 지급 내역이다. 자료를 참조해서 기타소득자 등록 및 자료 입력을 하시오.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면 되겠죠? 입력하시고 기타소득자 먼저 등록하시고 거주구분 같은 거 쭉 넣으셔서 등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소득 자료 입력하셔서 이렇게 해서 지급일자, 귀속연수 일자 잘 확인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자료는 2020년 9월 30일 퇴사한 영업부 최유람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해서 사원 등록 내용 수정 및 퇴직소득 자료 입력하고 퇴직소득 원정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원 등록에 가셔서 퇴사일자 넣어주시면 되겠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퇴직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자, 날짜, 귀속연월 잘 확인하시고, 자발적 퇴직이니까, 그쵸? 퇴사사유 자발적 퇴직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과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퇴직급여에다가 7,400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퇴직소득 원정징수 영수증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감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법인세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둘 다 작성을 하고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어떻게 한다? 불러오게 해서 조정하시면 되겠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는 요런 차이 금액이 있는 것들을 입력하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볼게요. 손익계산 수익금액 요렇게 있고,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이 포함되어 있다. 직수출은 수출 별도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상품 매출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수입은 그냥 뭐 빼시면 되겠고, 자, 임대료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임대료 4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당사는 매출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상품 매입원가 500만 원, 시가 800만 원. 아까 뭐라 그랬었다? 시가 접대비는. 자, 그래서 적정한 회계 처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420만 원이랑 요거 시가 증여한 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회사는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바꿔놓았고요. 네. 자,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니까요. 법인 조정 가셔서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 자, 불러오기 하시면 되죠. 근데 불러오기가 활성화가 안 돼 있네. 입력 그냥 해볼게요. 자, 매출, 제품 매출 금액이 24억.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1150.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직수출 이런 것들은 어디 들어가는 거죠? 조정 후 수입 명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해주셔야지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에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자,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에서 이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자, 있으면 이렇게 갖고 오는데 이제 코드가 없으니까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얘는 51500. 자, 얘는 701201. 그 다음에 보면은 직수출 포함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다가 5천만 원을 빼시면 돼요. 24억에서 빼야 되니까 네, 이렇게 넣으시면 5천만 원이 들어가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일로 오셔서 또 불러오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차액이 1220만 원이 있는데 이 1220만 원 요거죠. 하나는 간주 임대료 420만 원. 자, 그 다음에 접대 목적으로 쓴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차액과 차액의 그 차액 금액이 0원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죠. 자, 2번. 다음은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무상 유리한 방향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다 드리고 마지막에 한도액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네, 계산해 볼 건데, 자, 이 한도액은 가끔 나오는데 요번에 또 나왔어요. 가끔 나오는데 이번에 나와서, 네, 이럴 때는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1% 하세요. 어제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잘 모를 때는 1% 하시면 되고,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시험 보기 전에 잠깐 눈으로 봐서 기억을 하셨다가 시험지 나눠주고 이러면 그때 그냥 빈 공간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나오면 써먹으시면 될 것 같고, 안 나오셔도 뭐 굳이 쓴다고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잠깐 기억을 하셨다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설명하고 마지막에 한도액을 해볼게요. 자, 일단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 자, 보니까 기초가 2,500이 있었었는데, 외상매출금 썼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를 설정해서 기말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넣을 거는 이렇게 세 개였었죠? 대손충당금의 기초, 그래서 단기상각비, 기말잔액.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제가 이거 세무조정에 그 별도로 강의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연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건 좀 어려운 파트이긴 하거든요. 대손충당금 자체가요. 자, 그래서 대손상각비랑 기말잔액의 차이는 보충액으로 보충을 한다. 이따 입력할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대손발생 내역. 9월 10일에 300만원에 대한 대손발생 내역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 대손 처리한 300만원은 세무자 파산 종결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으로 확인된 채권. 그래서 파산이라고 돼 있고요. 자, 단기 중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이 600만원이 있고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하기로 한다. 자, 얘는 어떻게 입력한다 그랬었죠? 신고조정 송금 산입은 전배 처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대손금 부인 누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 요것도 이따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메모를 해두시고요. 자, 대손충당금 설대 대상 채권 내역. 단기말 장부가액이 있고 정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우리가 요거 한도에 계산할 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그래서 정기에 2월 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전부 다 단기에 송금 산입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거고요. 자, 한도액 계산해 볼게요. 요거 공식인데 외우셔야 돼요. 대손 실적률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정기말 세무상 채권잔액. 이게 세무상 채권잔액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거만 있기 때문에 얘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단기 세무상 대손금 대손으로 처리한 것도 얼마 있었다? 300에 요거까지 합치셔야 돼요. 그래서 9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억을 900으로 하면 0.42%가 나오거든요. 근데 맥스 1%와 0.42%의 큰 값이기 때문에 1%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같이 해볼게요. 대손이, 네, 여기 있네요. 자, 일단은 요거 위에부터 해볼까요? 대손된 게 9월 10일자. 계정과목, 외상, 매출금, 채권 내역은 매출채권이고, 대손이 파산이고, 금액이 300. 얘는 인정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시인에게다가 300 입력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채권잔액이 얼마냐면은 11억이네요. 계정과목 외상매출금의 11억. 자, 그 다음에 송금 산입한 거.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한 건 어떻게 된다?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단기에. 그쵸? 단기에다 부인된 거죠? 부인 누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줄은 거죠. 얼만큼? 600만원 줄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줄었으니까 600.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률 1%고 확인했고, 회사 계상에, 자, 대손충당금 조정. 자, 요거죠. 대손상각비 얼마? 800. 보충액 얼마? 3천만원 만들어야 되니까 2200. 그래서 3000이 되겠고요.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얼마예요? 자, 요거죠. 2500만원, 그쵸? 그래서 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단기 거, 정기 2월 된 거 500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넣으시면은 이렇게 들어간다. 요거에 우리가 세무 조정해야 될 게 이 금액이다. 그래서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무 조정으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송금산입 500. 그 다음에 당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렇게 넣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신고 조정한 거 있죠? 소멸시효로 완성된 소멸시효 완성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얘도 송금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600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600 맞았나요? 네, 600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3번입니다. 다음 회사는 제11기 3월 30일에 제품을 USD 3,000에 외상으로 매출하고 제12기 말 현재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다음 절에 따라서 제12기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득금액 조정합계에 반영하셔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알프스전자는 기말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장에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매년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기말 평가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돼 있죠. 그러니까 외화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화평가 입력할 때 보면은 회사가 계상한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칸을 입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회사는 매년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기말평가에 관한 회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준 거고요. 정기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하였다. 그러니까 회사 반영분은 입력하지 않았지만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2번 보니까 제11기 3월 30일 날 발생한 이거에 대해서 12일 말에 이렇게 1,100달러짜리를 1,300달러에 1,300 환율에 환율 1,300원에 제 외화자산 평가를 했단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고려하지 말고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1기 말에 있는 게 이게 보다 장부 환율이 되는 거예요. 얘가 평가 환율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도식도로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정기말 환율이 장부가액이란 힌트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정기에 세무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금산입이 유보로 이렇게 발생했다는 뜻이고, 그쵸? 발생했겠죠? 왜냐면은 매출한 게 못 받았는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단기에는 30만원 입금 불산입 유보 감소를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정기에 요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외화자산 입력을 해보면요. 자, 종류가 뭐냐면은 USD 외화금액이 3,000불. 자, 장부가액이 얼마냐면은 1,300, 그쵸? 그래서 원래 이건데 평가금액이 1,200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평가손익이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한다? 정기에 입금산입 유보가 발생한 게 있으니까 단기에는 유보 감소를 시켜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세무조정은 일금부산 유보 감소, 매화자산 평가손익 얼마냐면은 외상매수금에 써볼까요? 그래서 30만원, 그쵸? 한 번 더 확인. 30만원 맞죠? 30만원. 얘는 뭐다? 유보 감소예요. 중요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발생했기 때문에 감소를 시켜줘야 그래야지 우리가 기말로 잔액이 60만원 발생한 거에서 30만원 빼서 남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4번. 다음은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 세금과 공과로 비용이 해당된 자료들이다. 세무조정하시고 명세서를 작성하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입력하고 송금 부산입 표시를 해라 라고 돼 있네요. 자, 볼게요. 취득세 650만원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뭐다? 송금 불산입 유보. 자, 부가세는 세금 계산서 불분명 매입세액이래요. 얘는 어떻게 된다? 부가세에서 처리를 했겠죠. 자, 접대비 관련, 그래서 얘는 부가세에서 처리를 하면서 송금 불산입을 같이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부가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있고 간주인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공과금 제조원가 명세서에 보면은 회비가 있네요. 자, 일반 회비는 인정이 되지만 특별 회비는 뭐다? 송금 불산입 기타사 유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회수배출 부담금이 있어요. 얘는 뭐다? 송금 분산이 기타 사회 유출로 하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회수배출 부담금이 뭐냐면 원래는 회사가 폐수 정화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바람에 내야 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얘는 송금 분산입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거를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것도 중요해요. 12월 10일 산재보험료 150만원이 있는데요. 자, 납부지체에 따르는 연체료가 있는데 아이고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 자, 이게 보시면 산재보험료 4대 보험에 관련돼서 가산금이 있고요. 연체료가 있어요. 자, 가산금은 어떻게 한다? 얘는 송금 불산입 되지 않는다. 아, 된다. 죄송합니다. 가산금은 송금 부산입이 돼요. 그래서 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고요. 연체료는 송금 부산입이 되지 않아서 얘는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요게 많이들 헷갈리시니까 요거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무조정은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제가 별도로 실습은 하진 않을게요. 다만 불러오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세무광고 명세서 가셔서 불러오기 누르시면 돼요. 엔터 확인하시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송금 부산입 표시 여기다가 토지 세금 그 다음에 특별회비 그 다음에 폐수배출 부담금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하시고 조정 등록 가셔서 각각에 대해서 쭉 입력하시면 되는데 유의할 거는 특별회비는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기타사 유출로 하시면 되겠어요. 아, 얘는 유보 발생이고요. 토지는 유보고 나머지 기타사 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5번이에요. 자, 얘도 제가 별도로 실습을 하지 않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완성한 시효는 뭐냐면 이 각각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였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 2,800만원 이하보다 송금 무산이 기타 사유 유출로 하시면 되겠고, 자, 국고보조금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보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00만원 지원받고 자본조정 계정을 회계 처리했다고 돼 있어요. 이 국고보조금은 상업 의무가 없고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의 설정 대상이 아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용어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입금산입으로 해야 되는데 네가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는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단서로 주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자본조정 계정으로 처리됐으니까 입금산입 기타로 넣어줘야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정기의료 수정이익 정기법인세 과다 납부로 환급받은 금액이 400만원이 있는데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자, 법인세나 법인세 지방소득세는 뭐 어떻게 된다? 얘는 순환으로 해서 계속 당기순이익이 바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불산입, 송금부산입 또는 일금부산입 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납부한 게 아니라 환급받은 거죠. 환급받았기 때문에 입금부산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